물론 뭐 가격을 내려주면 좋긴 하겠죠. 근데 우리 역사적으로 역대 정권을 보더라도 가격을 컨트롤한 성공한 정부가 있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가격을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한 목표인데 그걸 잘못 건드리게 되면 또 왜곡이 되고 자극이 되게 되고 또 집값이 또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서 집값이 더 올라가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하려 하다 보니 더 큰 문제가 그렇죠. 많이 생겨요. 못 잡는 걸 잡으려고 하다 보면 그렇죠. 또 자극을 주게 되고 저는 시장에 주는 자극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죠.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자극을 주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사거나 아니면 회피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니까 시장에 자극은 좀 안 주는 방향으로 진짜 대책도 신중하게 대책을 하나 발표되더라도 최근에 보더라도 뭐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쉽게 좀 발표하는 경향이 있어요. 발표부터 하고 국회 통과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발표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책임질 수 있는 것만 신중하게 노력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만 좀 최소한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견 감사하고요. 어느덧 뭐 1시간여 토론이 거의 마무리되는 순간이에요. 네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질문은 꼭 드리고 네.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쨌든 다시 이제 부동산 매매 시장으로 돌아와서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또 이제 전세 시장에서 돌아와서 아파트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정말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네네. 그 수많은 변수 중에 하나가 전세 가격인 거고 네네, 그 맞습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매매 가격을 상방 압력으로 맞습니다. 작용하는 요인이 굉장히 크죠. 네네. 아무래도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럼요. 아무래도 이제 뭐 갭 투자라고 할까요? 그런 투자 수요가 더 몰릴 수 있고 네네. 또 내 집 마련 수요자들도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차이 별로 없네. 나 내 집 마련 수요로 전환해야지. 그럴 하는 수 있어요. 전환 수요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매매 가격은 이렇게 정체된 이런 상황에서는 좁아지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전세난을 또 예견하셨으니까 이게 역시 아파트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연히요. 네. 당연히 미치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세가 무이자 대출이라고 했잖아요. 네.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나요. 집주인이 대출 이자 주지 않는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걸 투자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이제 갭이 줄어들게 되는데 갭이 줄어든다고 무조건 투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기대가 나름대로의 확률을 가지고 이제 베팅을 하게 되는데 올라갈수록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날수록 구매 능력이 좋아진다. 구매 능력이 좋아지면 이제 욕구만 생기게 되면 의견 일치가 되는 거죠. 구매 욕구가 생기는데 구매 능력이 좋아지게 되면 집을 살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욕구 자체가 필요한 실수요자들, 갈아타기 수요 위주로 움직이지만 앞으로 이게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1년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좀 길게 본다면 제가 전세 가격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 네. 전세난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사례를 잠깐 보면 2011년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요. 2011년에 서울 아파트 전세 가율이 한 53% 정도 됐습니다. 53%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죠. 매매 가격은 좀 주춤하는데 전세 가격 그때도 전세난이었거든요. 지금하고 비슷했습니다. 올라갔는데 2016년인가 17년에는 71%까지 올라갑니다. 네. 쭉. 이제 매매 가격은 매매 가격보다 전세가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네. 기억나시잖아요.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폭등장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그 폭등장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세다. 70%, 서울이 70% 정도면 누가 보더라도 전세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매매 가격은 저평가가 됐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또 서울이 50 몇 %인데 70% 가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올 하반기에 집값이 무조건 오를 거야. 내년에 무조건 오를 거야. 이런 논리는 약간 비약이 있는 것 같고 좀 더 길게 본다면 확률적으로 본다면 3년, 5년 후에는 진짜 밀어 올리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 내년에 전세 가격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변수들이 있으니까 우리 예측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전문가들도요.
중장기 전망은 거의 다 맞거든요. 변수라는 게 금리가 좀 늦게 인하될 수는 있어도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6개월, 1년 정도는 우리가 예측이 틀릴 수는 있겠으나 3년 이상의 예측은 거의 다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지금의 전세 가격 상승이 결국에는 중장기적인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고요. 좀 긴장해야 되고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제가 뭐 전세 사시는 분들한테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적으로 전세에 거주하는 거는 굉장히 찬성이다. 집값의 50% 정도 전세 가율을 가지고 집주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 임대 기간 동안 잘 살 수는 있는데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발생을 하는데 10년 전 10억하고 지금 10억이 개념이 틀린데 예를 들어서 전세를 10년 동안 살아버리게 되면 똑같은 내 친구는 그때 집을 산 친구는 인플레이션 방어만 해도 13억, 14억 기본 가 있을 텐데 나는 10억 그대로고 실질 가치는 뭐 7억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세 사시되 계속 노크, 내 집 마련 노크, 뭐 경매를 받으셔도 되고요. 좋은 청약이 있으면 받으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뭐 좋은 조건의 아파트가 나오면 급매물을 잡아도 되니까 항상 내 집 마련 전략은 우리 김가수 교수님과 함께 유튜브를 보면서 반드시 좀 철저하게 공부도 하고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김현 소장님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뭐 저도 이제 토론이니까 저의 의견도 드리면 저는 이제 거시경제에서 여러 변수로서 그러니까 거시경제 안에 뭐 실물경제, 뭐 수출입, 소비, 투자 이런 게 있고 자본시장,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시장이 있듯이 이 거시경제의 한 변수로서 부동산시장을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동산시장을 볼 때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좀 들여다볼 때 제가 보통 표현하는 그 용어들이 있는데 표현은 좀 달라요. 표현은 다른데 그게 접근하는 방식은 매우 유사함을 느꼈거든요. 제 소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수요는 구매 여력 곱하기 구매 의사.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용어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같은 개념이죠. 맞습니다. 이제 수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는 구매 여력 더하기 구매 의사가 아니에요. 곱하기예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인 거예요. 맞습니다. 구매 의사가 이렇게 있는데 구매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곱하기 0이니까 0인 거예요. 맞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인데 근데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놓고 구매 의사와 구매 여력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본다면 구매 의사를 끌어올리죠. 왜? 집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구매할 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집 가격이 지금 그래도 뭐 계속 하락만 한다고 하다가 이제 상승 전환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구매 의사가 좀 생깁니다. 거기에 구매 여력도 같이 생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무이자로 대출받는 개념이잖아요. 그게 구매 여력이거든요. 맞습니다. 이자를 이만큼씩 내고 대출을 받아서 집 살 때랑 의자 없이 대출 받아서 집 살 때랑 구매 여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걸 지금 배제하고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의 연결고리를 설명할 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전세 현상 그리고 전세 공급 부족 현상 이런 현상은 구매 의사와 구매 여력을 둘 다 플러스로 작용시켜서 수요를 플러스로 만든다. 그런 것을 이제 제가 의견을 좀 첨언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지금 일종의 격동하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전세 시장 또 아파트와 지방 빌라 수도권과 지방까지 넘나들면서 전반적인 이 시장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동향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은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그래도 두 개로 이제 부류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내 집 살고 있거나 아니면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 이분들께는 또 어떤 조언을 해주실 건지 하나하나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임차인으로 거주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긴장해야 되시는 분들은 지금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유. 내 집 마련 집 하나 있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방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야 타이밍을 놓쳐요. 예. 추가 투자 타이밍을 놓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분위기를 타서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전세 사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아무런 방어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긴장을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재밌는 에피소드 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신혼 때 우리 할머니 고생했지. 우리 할멈 너무 고생했어. 옛날 생각나니까 당신들 내 전세금 안 올릴 테니까 편하게 살아. 이분이 10년 동안 편하게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할아버지 아들이 상속을 받은 분이 전세금을 올릴까요? 안 올릴까요? 당연히 올리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아니, 안 올린다고 했는데 왜 올려요? 아니, 시세대로는 올려야죠. 우리 아버지 의사지 제 의사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제가 집주인이에요. 화가 나서 이제 현장 부동산에 가보니까 전세 가격도 껑충, 매매 가격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 할아버지가 그분을 도와준 걸까요? 도와주지 않은 걸까요? 저는 역설적으로는 오히려 그분의 기회비용을 다 막아버렸다. 물론 판단은 본인이 했지만 막상 바쁘잖아요? 우리 일상이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서민들 더 먹고 살려고 바쁜데 잠깐만 깜빡하게 되면 시간이 쑥 지나가거든요. 아마 이분 또 순식간에 10년이 지나갔을 겁니다. 네. 아차 싶은 거죠. 이미 늦어버렸거든요. 네. 차라리 이 할아버지가 적당히 올렸더라면 오히려 자극을 받아서 집을 사야겠다. 만기가 다 됐는데 분위기를 한번 김광석 TV 보니까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경일남 보니까 사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안주해버리게 되면 아예 마음 자체가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예 유튜브를 꺼버리거든요. 네. 이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저는 긴장을 하셔라. 지금은 이제 긴장해야 될 때다. 2022년, 2023년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하락장에 떨어지는 칼날이었기 때문에 잠시 내려놔도 되지만 이제는 1차 하락을 확인했고 2차 하락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올지 안 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온다고 하면 또 기회가 되는 거고요.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 설사 안 온다고 하더라도 조정장이 1년, 2년 더 갈 수는 있는데 영원한 조정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해야겠죠.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될까? 전세 기간이 얼마 남았는데 청약 통장 조건이 좋으면 청약을 계속 도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좋은 청약에 대해서 경매도 좀 공부를 하고 좋은 물건이 나오면 경매도 도전하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사지. 아니 마음만 먹어서 현장에 가면 나를 위해서 좋은 물건이 기다려주다가 아이고 주인님 오셨습니까? 덥석 안 끼는 부동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6개월, 1년 끊임없이 준비하고 트라이하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그 결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긴장하고 노력을 해야 올해 살 수도 있고 내년에 살 수도 있고 2026년에 살 수도 있겠으나 그거는 노력하는 자한테 결실의 열매가 돌아오는 거지 넉넉고 일상생활에만 충실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그냥 지나가 버린다. 좋은 사과가 떨어져도 그게 사과인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긴장하시라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고요. 긴장하라는 말이 초조함과 조급함과는 달라요. 큰일 났어. 빨리 사야 돼. 이게 아니고. 네. 1년, 2년, 3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3년 갈 수도 있고 1년에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야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고요.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네.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죠. 1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이제 다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1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또 이제 갈아타기 수요들이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람 마음은 그렇거든요. 내 집은 좀 더 올랐으면 좋겠고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내 집은 어디 가지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5억 원 정도의 시세인데 본인은 5억 5천 6억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래요 하면 몇 년 전, 1년 전에 아니면 2년 전에 한번 치고 올랐던 시세를 자기는 시세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미 갭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사고 싶은 집은 또 6개월, 1년 전에 내려갔던 가격을 또 보고 있어요. 네. 안 맞잖아요. 그럼 이게 내 집은 다시 오르고 이 집은 떨어질 확률이 오히려 반대가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갈아탈 분들은 내 집으로 오르기를 기다리지 말고 가격
차이를 비교한 다음에 저는 실시간으로 갈아타라는 말씀. 집값이 떨어질 때는 괜찮아요.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때는 좀 기다리거나 아니면 뭐 내 집을 먼저 팔고 기다렸다가 이 집을 갈아타도 되지만 지금은 떨어질 때는 아닌 거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거의 뭐 보합이나 강보합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실시간으로 내 집을 팔고 이 집을 살 수 있는 그 동시 타이밍이 저는 적합한 타이밍이다. 막 올라갈 때 같으면 또 전략이 틀려지죠. 그렇죠. 먼저 잡고 내 집은 늦게 팔아야 되고. 근데 지금은 동시로 갈아타야 될 타이밍이고요. 다주택자다, 뭐 2주택, 3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이라면 급하게 저는 주택수는 늘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서울이 아직 규제지역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찝찝한 부분이 서울 용산구가 강남 규제지역에 풀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 집값 바닥이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정부가 안 풀어줬기 때문에 하락이 되지 않았다. 하락이 되지 않았는데 다시 급등한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저는 주택수는 아직까지는 늘리지 마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네. 1시간여 동안, 정말 우리 촬영하기 직전에 비타오백 마셨거든요. 그거 마셔서 그런지 더 열심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시장의 경기 판단과 바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오늘의 주신 말씀도 충분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상담 많이 하시죠? 네네. 예, 여러분 혹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운영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 앞으로 3년 무조건 올라가는 곳 알려드립니다. 라는 책 관심 있으신 분 또 생각해 보시고 또 김인반 부동산 TV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같이 여러분 놀러와 주시는 것도 어떨까 의견 드리면서 오늘 긴 시간 네. 정말 적극적인 토론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